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와 함께 옛날 동화의 세계로 돌아가서 따뜻하고 편안한 밤을 즐겨보아요. 이야기 울. 혀 잘린 참사에.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가 아주 다른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인정이 많고 따뜻하여 길가의 작은 미물 하나도 소중히 여겼지만 할머니는 욕심이 많고 심술이 가득하여 이웃은 물론 집에 드나드는 짐승들까지 미워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다리를 다친 작은 참새의 한 마리가 날아와 도움을 청하듯 애처롭게 울고 있었습니다.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는 불쌍한 참새를 조심스럽게 집으로 데려와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 쌀알을 모이로 주며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참새는 할아버지의 극진한 보살핌 덕분에 금세 기운을 차리고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건강해진 참새는 할아버지의 어깨에 앉아 재롱을 부리며 고마움을 표현했고 촌할실체게쇼마 할아버지는 그런 참새를 친손주처럼 귀여워했습니다. 며칠 뒤 할머니가 부엌에서 찹쌀로 쓴 풀을 그릇에 담아두었습니다. 빨래에 풀을 먹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집안을 날아다니던 참새가 그 풀을 쪼아먹고 말았습니다. 이 광경을 본 심술궂은 할머니는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이놈의 새가 감히 내 소중한 찹쌀풀을 훔쳐먹어. 당장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겠다. 할머니는 참새를 붙잡아 가위로 혀를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혀를 잘린 참새는 비명을 지르며 피를 흘린 채 창문 밖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밭에서 돌아온 할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고는 할머니를 크게 나무랐지만 이미 참새는 사라진 뒤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가엾은 참새를 걱정하며 매일같이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참새가 너무나 보고 싶어 지팡이를 짚고 참새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며 며칠을 헤맨 끝에 대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선 깊은 숲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에서 할아버지는 예전에 자신이 돌봐주었던 그 참새를 기적처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참새는 할아버지를 보자 무척 반가워하며 다른 참새의 친구들과 함께 할아버지를 자신들의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참새들의 집은 아담하고 아름다웠으며 그곳에서 할아버지는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참새들은 맛있는 과일과 향기로운 차를 대접하고 아름다운 노래와 춤으로 할아버지를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날이 저물자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참새들은 할아버지에게 선물로 커다란 상자와 작은 상자 2개를 내밀며 하나를 고르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나는 늙은이라 무거운 것은 들고 가기 힘드니 작은 상자를 가져가겠네.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가 할머니와 함께 작은 상자를 열어보자 그 안에는 눈부신 금은 보화와 온갖 귀한 보물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하루아침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욕심쟁이 할머니는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참새네 집에 가서 더 큰 상자를 받아와야겠다. 할머니는 다음 날 당장 참새네 집을 찾아 나섰습니다. 참새들은 할머니를 보고 놀랐지만 할아버지의 아내였기에 어쩔 수 없이 집 안으로 맞아들였습니다. 할머니는 참새들이 내온 음식은 맛이 없다며 투덜거렸고 춤과 노래는 시끄럽다고 짜증을 냈습니다. 돌아갈 시간이 되자 참새들은 역시나 큰 상자와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큰 상자를 덥석 집어들었습니다. 상자는 너무나 무거웠지만 할머니는 더 많은 보물이 들어있을 것이라는 탐욕에 낑낑거리며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할머니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 보물을 독차지할 생각에 부풀어 상자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상자를 여는 순간 그 안에서 나온 것은 금은 보화가 아니었습니다. 험상궂게 생긴 온갖 도깨비와 귀신, 뱀, 지네 같은 흉측한 것들이 튀어나와 할머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욕심 많고 심술궂은 할망구야. 어디 혼 좀 나봐라. 도깨비들은 할머니를 마구 때리고 괴롭히다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그 충격으로 큰 병을 얻어 자리에 눕게 되었고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야기다! 미래를 점치는 할아버지.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며 사는 동쪽 나라와 전쟁을 좋아하는 서쪽 나라였죠. 서쪽 나라는 동쪽 나라에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늘 싸울 기회를 엿보았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큰 전쟁이 일어난 적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동쪽 나라에서는 지혜로운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할아버지는 앞날을 내다볼 줄 아는 할아버지였습니다. 늘 할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평화로워도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니 미리 준비하시게. 올해 풍년이어도 내년에는 어찌 될지 모르니.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혀를 끌끌 차며 말했습니다. 이런, 왕서방이 큰일을 벌이려 하는구나. 왕서방은 동쪽 나라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어요. 할아버지는 왕서방을 찾아가 말했죠. 올해 풍년이 들어 곡식을 많이 거두셨지요. 전쟁이 날 테니 곡식을 팔아 금을 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요? 왕서방이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왕서방은 그 말을 듣고 뜨끔했습니다. 마침 금을 파는 장사꾼이 집에 와 있었거든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그만 돌아가시오. 왕서방은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그렇게 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다음 날부터 동쪽 나라에 나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말은 모두 거짓말이래. 전쟁은 무슨 전쟁? 곡식으로 금을 사는 게 낫지. 그런 소문은 할아버지의 아들 귀에도 들어갔죠. 사람들이 아버지를 못 믿겠답니다. 이를 어쩌지요? 아들의 걱정에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어요. 얘야! 세상에 늘 나쁘거나 늘 좋기만 한 일은 없단다. 그리고 그날 밤 할아버지 집에 일이 났죠. 마구간에 있던 말이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은 이러쿵저러쿵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앞날을 내다본다는 사람이 그래. 자기 말이 도망갈 줄도 몰랐다니. 아이고, 정말 소문대로 엉터리예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텅 빈 마구간을 보면서 빙글빙글 웃는 거예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밖에서 아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나와 보십시오. 도망쳤던 말이 돌아왔습니다. 잘생긴 말을 한 마리 데리고요. 아닌 게 아니라 할아버지의 마구간에는 말 2마리가 다정하게 목을 비비고 있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말 때문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길지 어쩌겠느냐. 그렇게 어느덧 시간이 흘러 여름이 왔어요. 그 사이 금값이 많이 올라서 왕서방은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이것 좀 봐. 그 엉터리 같은 할아버지 말을 듣고 금을 안 샀으면 어쩔 뻔했어. 왕서방은 거들먹거리며 이렇게 말하고 다녔어요. 많은 사람들이 왕서방 말대로 할아버지를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할아버지 집에 또 좋지 않은 일이 생긴 거예요. 아들이 그만 새로 생긴 말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이럴 수가? 말이 늘었다고 좋아했는데 그 말 때문에 다리를 다치다니. 아들은 다친 다리를 보며 속상해했죠. 그러자 할아버지는 아들의 등을 쓸어주며 말했어요. 아들아, 이 일이 너에게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닐 게다. 그렇게 아들이 다쳤다는 소식이 온 마을에 전해지자 그나마 할아버지를 믿고 있던 사람들마저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 영감도 이제 지혜롭진 못해. 아이고, 그러게 말이에요. 아들이 말을 못하도록 조심을 시켰어야지. 그리하여 마을에서는 더 이상 할아버지의 말을 믿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도록 아들의 다리는 쉽게 낫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아들 대신 들에 나가 곡식을 거두었죠. 아이고, 저런, 아들이 다쳐서 곡식을 조금밖에 못 가져가잖아. 나쁜 일이 결국 나쁜 결과만 낳는구먼. 마을 사람들은 수근거리고 할아버지를 도와주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욕심내지 않고 곡식을 조금만 거두었습니다. 대부분의 동쪽 나라 사람들은 곡식을 넉넉하게 거두었어요. 우리 이러지 말고 우리도 왕서방처럼 곡식을 팔아서 금을 삽시다. 그래요. 크게 부자가 되는 방법이니까요. 그래서 동쪽 나라 사람들은 너도 나도 금을 사기 시작했어요. 집집마다 고가는 쌀가마니 대신 금덩이가 들어섰죠.
금을 사면 안 됩니다. 곡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할아버지는 집마다 돌아다니며 말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할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죠. 다른 사람들이 부자가 되니까 배가 아파서 저러나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아무리 말해도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할아버지가 걱정하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결국 서쪽 나라가 쳐들어온 거예요. 동쪽 나라에 금이 많다니 가서 금을 뺏어오자. 서쪽 나라 군사들은 동쪽 나라 사람들의 금을 빼앗고 사람들을 못 살게 굴었습니다. 동쪽 나라의 건강한 젊은이들은 모두 전쟁터로 나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동쪽 나라에 곡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배고픔에 시달리며 점점 지쳐만 갔죠. 그때 할아버지는 아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좋은 일이 꼭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나쁜 일이 꼭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것도 아닌 게야. 네가 다리를 다치지 않았다면 전쟁터에 나가 살아 돌아올 수 있었겠느냐. 할아버지는 엉망이 된 나라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들은 그제서야 자신이 다친 것이 나쁜 일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전쟁으로 모든 걸 잃은 것이 동쪽 나라에 꼭 나쁜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또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니까요. 이야기 3. 공처가 장군. 옛날 아내를 몹시 무서워하는 공처가 장군이 있었습니다. 장군은 싸움터에 나가 적군과 싸울 때는 아주 용감했지만 집에만 돌아오면 아내의 등살에 기를 펴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장군은 문득 10만 명의 부하 가운데 공처가가 아닌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어디 보자. 1000명, 아니 10,000명쯤 될까? 그래, 좋아. 공처가가 아닌 부하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봐야겠다. 그리하여 장군은 붉은색 깃발과 푸른색 깃발을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부디 100명보다, 아니 10명보다 그 수가 적기를. 장군은 이렇게 기원하면서 동쪽에는 붉은색 깃발을 세우고 서쪽에는 푸른색 깃발을 세운 다음 말했죠. 모두들 듣거라. 아내가 무서운 자는 붉은색 깃발 아래로 모이고 아내가 무섭지 않은 자는 푸른색 깃발 아래로 모이거라. 뜬금없는 명령을 내리자 부하들은 잠시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곧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죠. 장군의 명령인데 어떻게 안 따르겠어요? 그런데 10만 명의 부하들은 대부분 붉은색 깃발 아래로 몰려갔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병사만이 푸른색 깃발 아래로 가는 거예요. 무척이나 용감하고 대단한 병사로구나. 장군은 그 병사를 불러 물었죠. 그래? 너는 아내가 무섭지 않단 말이냐? 그러자 병사는 자라처럼 목을 움츠리고 대답했습니다. 어찌 아내가 무섭지 않겠습니까요? 병사의 대답에 장군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그런데 왜 푸른색 깃발 아래로 갔느냐? 그건 아내가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장군은 그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죠. 그러자 병사가 말을 이었어요. 제 아내가 항상 말하기를 남자가 3명만 모이면 아내들의 흉을 본다고 하니 당신은 절대로 그런 자리에 가면 안 된다고 주의를 주었기 때문이지요. 아내가 3명도 안 된다고 했는데 10만 명 정도가 붉은색 깃발 아래로 가니 제가 어떻게 그쪽으로 가겠습니까요? 그래? 과연 그렇겠구나. 장군은 자기보다 더 심한 공처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내심 흡족했다네요. 이야기 쓱 바보 영식의 기적. 옛날 옛적 충청도 깊은 상월짜기 외진 마을에 김영식이라는 총각이 살고 있었다. 그 영식이라는 총각은 겉보기엔 키도 훤칠하고 얼굴도 반반했으나 어찌 된 일인지 머리가 영 따라주질 않았다. 숫자도 셀 줄 모르고 글자는 말할 것도 없고 눈치라는 건 태어나서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바보 총각이라 불렀다. 하나, 둘 다음이 뭐냐? 그게 5 아닌가? 에이, 또 까먹었네. 바보 영식이. 어린애들까지 깔깔대며 놀리는데도 영식이는 그저 배시시 웃기만 했다. 영식은 늙은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다. 낡은 초가집에 기대어 겨우 입에 풀칠하며 하루하루를 이어갔다. 여름부터 가을까진 마늘을 캐고 말려 장에 내다 팔았고
겨울이 들면 품을 팔아 남의 집 일손을 거들며 살았다. 아무리 바보다 해도 영식이는 일머리는 있었다. 땡볕 아래서도 낯질은 척척, 지게에도 열 무더기쯤은 거뜬히 졌다. 마늘을 캐고 줄기를 말리고 손질해 자루에 묶는 일까지 힘든 건 모조리 영식 차지였다. 아버지는 땀에 절은 영식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담뱃삼찌를 만지작거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저놈을 어쩌면 좋을꼬? 나 죽고 나면 저놈 밥은 누가 챙겨주나? 그날도 아침부터 뙤약볕이 내리쬐고 있었다. 며칠 전 가을개서 발을 헛디뎌 넘어진 뒤로 아버지는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아버지가 장독 옆에 걸터 앉은 채 영식이 등에 맨지게 위에 마늘 자루를 얹으며 말했다. 영식아, 아비 없이도 장사 잘하고 올 수 있겠느냐? 지금쯤 나가야 사람도 많고 자리도 좋지. 영식은 큼지막한 손으로 지게끈을 고쳐 매더니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아유, 걱정 마셔요, 아버지. 제가 잘 팔아올게요.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런데 아버지가 100번을 당부해도 영식은 늘 그렇듯 제멋대로였다. 길가에 고양이만 보여도 어이구, 오랜만이네 하며 무릎 꿇고 인사하고 가을을 건너다 물고기랑 눈 마주치면 따라가다 늦기 일쑤였다. 장터에 도착하면 자리보다는 먼저 찹쌀떡 굽는 노점부터 기웃거렸다. 이날도 영식은 지게를 메고 터벅터벅 장터를 향했다. 지게끈은 어깨에 쑥 파묻혔고 땀은 이마를 타고 턱 끝까지 흘러내렸다. 장터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지게를 내려놓으며 외쳤다. 이거 마늘이에요, 언니? 알리 아주 실하니까 좀 보고 가셔요. 영식은 팔아야 할 마늘보다 장터 사람들의 얼굴이 더 반가워 보였다. 영식은 장터 평상 한 구석에 마늘 자루를 내려놓고 허허하게 웃었다. 해는 머리 위로 이글거렸고 사람들은 오고 가며 흥정을 벌였지만 영식은 어찌할 줄을 몰랐다. 값을 얼마쯤 불러야지 할지, 흥정이란 걸 어떻게 하는 건지, 손님은 어떻게 맞아야 하는지도 도무지 감이 오질 않았다. 그렇게 우두커니 서 있던 영식 앞에 중년 사내 하나가 어슬렁 다가왔다. 얼마냐, 이 마늘자루. 영식은 머리를 긁적이며 아버지 말씀이 얼핏 떠올랐다. 한 냥이요. 이거 한 냥이에요. 사내는 눈을 가늘게 뜨더니 주머니서 엽전 몇 개를 꺼내 툭 영식 손에 쥐어주었다. 예, 이거나 받아라. 여기 한 냥이다. 영식은 아무 의심도 없이 그걸 덥석 받아들고 두 손으로 꼭 쥔 채 고개를 연신 끄덕였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때였다. 등 뒤에서 또렷하고 매서운 여인의 목소리가 날아왔다. 잠깐, 그게 어딜 봐서 한 냥이요. 여인의 큰 소리에 장터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그 자리엔 허름한 저고리의 치맛자락 끝엔 흙까지 묻은 젊은 여인이 마늘 자루 앞에 떡하니 서 있었다. 양반 댁 규수처럼 단정하게 생긴 얼굴이었으나 표정은 싸늘하고 말투는 또렷했다. 이만한 마늘 꾸러미를 엽전 연립 주고 사겠다니. 그게 사람 양심이요. 원래 시세가 그런겨. 하며 사내가 어색하게 웃으며 발을 빼려 하자 여인은 마늘 꾸러미를 손끝으로 툭툭 두드리며 말했다. 알 굵기 좀 보시오. 속 알도 꽉 찼고 줄기 다듬은 것 봐. 분명 한 냥이라고 하였거늘 고작 몇 푼 쥐어주고 얼버무릴 셈이요. 사내는 말문이 막힌 듯 꿀꺽 침을 삼키더니 마지못해 주머니를 뒤적여 엽전 꿰인 줄을 꺼냈다. 여인은 말없이 그것을 받아 영식의 손에 툭 쥐어주었다. 그러고는 그 중년 사내를 똑바로 노려보며 한마디 던졌다. 농사 짓는 사람 우습게 보지 마시오. 숫자 모른다고 사람 속이는 게 그게 더 부끄러운 짓이지요. 영식은 손에 엽전 꾸러미를 꼭 쥔 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없이 여인을 바라봤다. 아이고, 참말로 고마워요. 그 말을 들은 여인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다. 다음부터 속지 마시오. 마늘값은 꼭 한 냥이에요.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여인은 말없이 장터골목 사이로 휙 사라졌다. 영식은 멀어져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그날 저녁
영식은 한 양을 손에 꼭 쥔 채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왔다. 마당을 들어서자 안차의 방문이 삐걱 열렸다. 영식이 어깨를 오므리며 쭈뼛쭈뼛 다가가더니 품에서 꺼낸 한 양짜리 엽전 꾸러미를 아버지 앞에 조심스레 내밀었다. 아버지, 이거 받으셔요. 오늘 마늘 판 돈이구먼요. 아버지는 영식의 손에 들린 엽전 꾸러미를 받아들여다 보더니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한 양이로구먼. 야, 우리 영식이 사람 다 됐구나. 영식은 어색하게 웃으며 뒷머리를 극적였다. 사실 그게 제가 한 건 아니고요. 그냥 도와준 분이 있어, 슈! 아버지는 말없이 웃었다. 그러고는 땀으로 젖은 영식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다. 며칠 뒤, 영식은 또 장에 다녀오는 길이었다. 하늘은 잿빛으로 눌려 있었고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먹구름 아래 장대비가 쏟아졌다. 집시는 질퍽이고 어깨는 비에 절은 차에 터벅터벅 걷던 영식은 장터 끝 허름한 처마 밑에서 보퉁이를 꾸려안은 여인 하나를 보게 되었다. 비에 홀딱 젖은 차에 담벼락에 기대앉은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눈도 초점 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영식은 눈을 찌푸리며 다가가더니 순간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날 아니, 마늘값 도와주셨던 그분 맞죠? 아니, 여기서 왜 이러고 계셔요?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만 입술만 파르르 떨릴 뿐 소리는 겨우겨우 나왔다. 며칠째 갈 데가 없어요. 머물 곳도 없고 지쳐서 이젠. 영식은 말이 턱 막혔다. 주춤거리다. 금세지게를 내려놓고 허리춤에 묶어둔 헌 보자기 하나를 꺼내 그녀의 어깨에 조심스레 덮어주었다. 아이고야, 이거 참 이러다 진짜 쓰러지겠어. 여인은 아무 말 없이 영식을 바라봤다. 그 눈빛엔 체면도, 의지도, 힘도 모두 빠져나가 있었다. 여기서 이러고 계시지 말고 제 집으로 가시죠. 아버지랑 둘이 사는 촌집인데 몸도 지지고 국도 한술 드시고요. 여기 계속 이러고 계시면요. 제가 마음이 허벌나게 불안해서 밥도 안 넘어갈 것 같단 말입니다. 그 말에 여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영식은 그녀의 보퉁이를 허겁지겁 챙기고 비에 젖은 두 사람은 그렇게 처마 밑을 벗어나 조용히 골짜기 집 쪽으로 걸어갔다. 한 사람은 땀으로, 한 사람은 빗물로 흠뻑 젖은 채였다. 영식은 젖은 여인을 데리고 조심스레 마당으로 들어섰다. 마당에서 소리가 나자 안차의 방문이 덜컥 열렸다. 아니, 영식아! 비가 이리 오는데 왜 이제야 오냐? 말을 꺼내던 아버지는 영식 뒤에 선 여인을 보고는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허! 저 여인은 뉘시냐? 영식은 어깨를 움츠린 채 머뭇머뭇 말을 잇기 시작했다. 그날 마늘값 도와주셨던 그 마님이시유. 근디 장터에서 비 맞고 계신데다 보아하니 몸도 온전치 않은 듯 싶어 또 갈 데가 없다 하시기에 제가 그냥 모시고 왔어요. 아버지의 시선이 젖은 보퉁이를 아는 여인에게 옮겨졌다. 해월은 움츠러들며 놀란 듯 몸을 낮추며 조용히 인사했다. 신뢰가 많은 줄은 아오나 며칠째 몸도 마음도 의지할 곳이 없어 일이 염치불구하고 신세를 지려 하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여인을 바라보다가 잠시 후 천천히 시선을 영식에게로 옮겼다. 그 눈길에 영식은 괜히 발끝만 내려다보다 두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눈치를 살폈다. 한참을 그러던 아버지가 마침내 입을 뗐다. 아이고, 입술이 다 파랗구먼. 뭐라 말할 거 없이 일단 방으로 어여드시게. 영식은 헛기침 한번 하고 서둘러 그녀를 안방으로 안내했다. 금세 몸을 누인 해월은 말없이 눈을 감고 이내 깊고 고른 숨소리와 함께 잠이 들었다. 영식이 살며시 방문을 닫고 나오자 마루에 앉아있던 아버지가 마당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뭔 사연이 있는 여인인가 눈빛이 참 슬프더라. 영식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바람 스치는 마당 끝을 바라보며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얼마 뒤 문이 삐그덕 열리고 해월이 머리를 조심스레 내밀었다. 마님, 이제 좀 괜찮으셔요. 영식이 걱정 가득한 얼굴로 묻자 해월은 바짝 마른 입술을 적시며 조심스레 속삭였다. 저기 실례인 줄 아오나
배가 고파. 혹시 뭐라도 조금 얻어먹을 수 있을는지요. 그 말에 아버지와 영식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말도 없이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반찬이라 할 것 없던 집안이지만 두 사람은 냉기도는 솥단지 앞에 앉아 쌀을 씻고 장을 풀고 말없이 국을 끓였다. 얼마 뒤 단출하지만 따끈한 밥상이 차려졌다. 해월은 말없이 수저를 들더니 정신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다. 한 공기, 두 공기, 그리고 세 공기째. 숨도 쉬지 않고 밥을 털어넣던 그녀는 겨우 수저를 내려놓고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다. 죄송하옵니다. 사실은 며칠을 굶었습니다. 아버지는 밥상머리에 앉은 채 잠시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사연이 있는 게요? 그 말에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는 이웃 마을 윤대감댁 며느리 해월이라 하옵니다. 시집간 지 올해로 10년이 넘었으나 아이 하나 낳지 못하였습니다. 그 탓에 시어머니 구박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해졌고 남편은 끝내 첩을 들였사옵니다. 첩이 아이를 가지자 저는 말도 없이 그 자리에서 내쳐졌습니다. 그녀는 옷소매로 눈가를 살며시 훔치며 말을 이었다. 차마 친정으로도 갈 수 없었습니다. 수치라 여긴 겁니다. 그렇게 며칠을 떠돌다 이분을 다시 마주한 것이지요. 이제서야 해월의 사연을 모두 들은 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었다. 팔짱을 낀 채 그녀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고생이 참 많았겠구먼. 이 집까지 오게 된 것도 결국은 다 인연이라 해야지. 잠시 뒤 아버지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방 하나 비어 있어. 추위 피할 자리는 되니 때 되면 나가셔도 좋고 그전까진 부담 갖지 말고 편히 계시게. 그 말에 영식이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더듬더듬 말을 꺼냈다. 그래요, 마님. 저희 집이 허름하긴 해도 볕은 잘 나니까 맘 놓고 계셔도 괜찮아요. 해월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은 말로는 다 전할 수 없는 작은 안도의 숨 같았다. 감사합니다. 두 분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 옆에서 영식은 괜히 머리를 긁적이며 슬쩍 미소를 지었다. 그날부터 해월은 영식네 집안일을 거들기 시작했다. 새벽이면 마당에 물을 길어다 놓고 하해 뜨기 전엔 장독대 앞에 나와 조용히 무쇠솥을 닦았다. 밥도 야무지게 지었고 빨래며 청소며 손이 닿음으로 집안 구석구석이 단정해졌다. 남자 둘이 덩그러니 살던 촉에 그날 이후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장날이 되면 해월은 영식과 함께 장에 나갔다. 마늘 자루를 지게에 얹고 영식이 앞장서면 해월이 뒤에서 빠뜨린 게 없나 챙겼다. 장에 도착하면 영식은 여느 때처럼 말없이 자루를 내려놓고 멋쩍게 웃기 바빴지만 해월은 정확히 값을 부르고 장꾼들과도 척척 말을 주고받았다. 예전엔 마늘값도 못 불렀는데 이제 옆에서 누가 말도 해주고 참 든든하구먼요. 영식이 수줍게 웃으며 말하자 해월은 눈을 한번 맞추더니 작게 웃으며 말했다. 같이 다니면 덜 외롭잖아요. 며칠이 지나자 해월은 영식에게 숫자와 글자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마루 끝 평상 위에 종이와 붓을 펴놓고 앉은 해월은 조심스레 붓을 잡아 가장 쉬운 글자부터 하나하나 짚어주었다. 처음엔 회기 삐뚤고 종이 귀퉁이에 구멍이 나기 일쑤였지만 며칠 지나자 종이 위에는 또박또박 자기 이름 석자가 얹혔다. 김영식. 해월이 조용히 이름을 읽어주자 영식은 귀까지 붉어져서는 종이를 품에 꼭 껴안았다. 이거 절대 안 버릴 겁니다요. 장터 평상 한편에서 영식이 척 돈을 받고 거스름까지 새마는 모습을 한참 바라보던 아주머니 하나가 뭐가 그리 신기한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한마디 툭 던졌다. 세상에, 영식이가 계산도 하고 글도 쓴다네. 그러자 옆에 있던 여인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바로 맞장구를 쳤다. 참말이요. 세상에 별일 다 있구먼. 근데 저기 영식이 옆에 앉은 여인 말이야. 윤대감댁 며느리였대. 그 옆 마을 큰 기와집 말이야. 10년을 지내도 애 하나 못 낳았다고. 그 자리에서 내쫓겼다더만. 오갈 데 없어 떠돌다가 결국 영식네 집에 얹혀 살게 됐다네. 그 마님이 글자고 숫자고 가르쳐줬다네.
그래서 바보 영식이가 사람이 달라졌구먼. 그 말을 듣던 해월은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꼭 쥔 채 말없이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마님, 어디 가셔요? 영식이 허둥지둥 뒤따르자 해월은 고개만 살짝 돌린 채 엷은 미소를 지었다. 곧 해가 지겠어요. 그만 돌아가지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말없이 밥상을 마주했다. 숟가락 소리만 조용히 울리던 방 안에서 영식이 밥을 한술 뜨다 말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사람들 말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영식의 말에 해월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그 말 참 고맙습니다. 방 안 불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흔들리고 있었다. 어느 날 영식은 마을의 황대감댁에 품팔이를 하러 나갔다. 대감댁 머슴 하나가 병이나 급히 일손을 구한다는 말에 아버지 대신 잔이를 나선 것이었다. 일은 만만치 않았다. 아침부터 마당에 장작을 패고 뒤뜰에 거름을 퍼나르고 안차에 돌계단까지 수십 번을 오르내렸다. 물 한 모금, 점심 한 끼 없이 해질 무렵까지 등짝이 다 젖도록 일한 끝에 영식은 마당 귀퉁이에 서서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대감님, 다 마쳤습니다요. 약속하신 품삯 좀 주시겠습니까? 그 말에 안차의 쪽 황대감이 부채를 탁 접으며 고개를 돌렸다. 그의 입겐 코웃음이 먼저 흘렀다. 허허허, 넌 그 바보 영식이 아니더냐. 글자도 숫자도 모르는 놈이 무슨 품삯을 받겠다고. 곁에 있던 하인 하나가 깔깔 웃으며 거들었다. 아이고, 숫자도 못 세는 놈이 잔일값은 또 기가 막히게 챙기네. 그 말에 안차의 앞에서 옹기종기 앉아있던 하녀들까지 숨을 죽이며 웃음을 터뜨렸다. 황대감은 한껏 비웃으며 찻잔을 탁 내려놓았다. 야, 저놈 옷 벗겨서 마당에 걸어놔라. 거렁뱅이한테는 손에 쥐어주기보다 그 입부터 다스려야 할 게다. 하인이 눈을 번뜩이며 다가왔다. 손에 영식의 허름한 웃옷 한 자락이 헝클어져 잡혀 있었다. 이놈, 옷부터 벗겨놔야 정신을 차리지. 하인이 옷을 벗기려 손을 확 뻗으려는 순간 영식이 벌떡 일어섰다. 더는 움츠린 영식이 아니었다. 그 눈빛은 예전처럼 멍하니 웃던 눈이 아니었다. 이봐요. 지금은 글자도 알고 숫자도 셀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인의 손이 멈칫했다. 황대감은 부채를 내리며 이마를 좁혔다. 영식은 허리를 곧게 펴고 헐렁한 우솥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며 또박또박 말했다. 오늘 아침 하에 뜨기 전부터 마당 청소, 뒤뜰거름 4통, 장작 2지개. 약조하신 품삯은 분명 은전잎이었지요. 황대감이 인상을 찌푸리자 영식은 말을 이었다. 그전엔 바보였는지 몰라도 지금은 아닙니다. 말장난으론 못 속이실 것이요. 하인조차 어쩌지 못하고 주춤거리자 황대감은 이를 꽉 물며 팔짱을 끼고 천천히 명을 내렸다. 가져와라, 도. 잠시 뒤 하인이 은전 2잎을 조용히 건넸다. 은전 2잎을 받아든 영식이 허리를 펴고 또박또박 말했다. 종이 한 장 주시지요. 받았단 거 제가 손수 써붙이겠습니다. 그 말에 하녀들도 하인들도 숨을 죽였다. 그때야 사람들은 알았다. 눈앞에 이 사내가 예전의 바보 영식이가 아니라는 것을. 어느 날 밤 아버지는 마루 끝에 앉아있던 영식을 조용히 불렀다. 영식아, 아버지. 한참을 뜸들이던 아버지가 턱을 어루만지며 입을 열었다. 저 해월이 말이다. 벌써 이 집에 들어온 지도 한 해가 넘었구나. 애는 못 낳는다 했지만 사람은 그것만으로는 다 말할 수 없지 않느냐. 마음 곱고 살림도 야무지고 무엇보다 너한텐 늘 다정하더구나. 잠시 말이 멎었다. 네가 그 사람을 짝으로 삼아볼 생각은 없느냐. 영식은 고개를 푹 숙였다. 아버지, 제가 바보인 거 누구보다 아버지가 잘 아시잖아요. 그럼 마님이 저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해? 아버지는 대꾸 대신 영식의 등을 한번 툭 하고 가볍게 쳤다. 그래도 말이다. 마음이란 건 내가 먼저 내놓아야 들여다보게 되는 법이다. 며칠 뒤 영식은 장롱 깊숙이 묻어두었던 새 옷 한 벌을 꺼내 입었다. 그리고 들판으로 나가 들꽃을 한아름 꺾었다.
그 꽃을 살포시 품 안깁숙이 감추고는 해월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마님, 저기 잠깐 강가에 좀 다녀오시겠습니까? 해월은 잠시 고개를 갸웃했지만 말없이 그의 곁을 따라 걸었다. 햇살에 부서지는 내가 바람이 풀잎을 가르고 잔물결이 반짝이며 흐르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걷다. 문득 영식이 걸음을 멈췄다. 잠시 품을 뒤적이더니 수줍게 꽃다발을 꺼내 내밀었다. 이거 아무데도 들인 적 없는 꽃이에요. 많이 들을 때도 없고요. 해월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영식은 손끝에 땀이 맺힌 꽃다발을 건네며 입술을 꾹 깨물었다. 제가 평생 바보라는 소리 들으며 살았는데 마님이 옆에 있어 주시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같이 웃어 주시고 나니까 제가 사람 구실이란 걸 해보는 것 같아서요. 한숨처럼 멈춘 말끝 영식은 고개를 푹 숙였다. 욕심일지 몰라도 제가 마님을 누구보다 웃게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보다 더 오래 곁에서요. 해월은 그 자리에 잠시 멈춰 섰다. 지금 저한테 혼인하자는 말씀이세요? 영식은 얼굴이 활활 달아오른 채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다. 너무 큰 욕심이. 그때 해월이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영식이 어때서요? 마음 따뜻하지. 매사 성실하고 숫자도 글자도 지금은 척척 잘 알아듣고요. 저야말로 영식이 같은 분을 곁에 둘 수 있다면 참 복받은 것이지요. 바람이 살짝 스치고 냇물 너머 풀잎이 출렁였다. 조용한 강가에서 두 사람의 손이 나란히 마주 잡혀 있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조촐한 혼례를 치렀다. 기와도 없는 초가집 마당에 짚을 깔고 이웃집에서 쓰던 질그릇 몇 개를 내오며 소박한 잔치가 벌어졌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모여 술잔 하나씩 돌리며 말했다. 이야, 바보 영식이 장가 간다더니 참말로 사람은 변하는 법이구먼. 혼례 뒤 영식과 해월은 조금씩 돈을 모아 마을 끝자락 버려진 논터를 샀다. 여긴 사람들 다 쓸모없다 했던 땅이에요. 그래도 우리에겐 시작이 되지 않겠어. 두 사람은 그 땅에 물길을 트고 흙을 고르고 벼를 심었다. 그해 가을, 마을 앞 너른 들판이 황금빛 물결로 일렁했고 사람들은 울타리 너머 조용히 말했다. 저 땅이 원래 그런 땅이었나? 아니지. 저 부부가 그렇게 만든 거지. 어느 날 해월이 문지방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입을 틀어막고 헛구역질을 했다. 왜 그러슈? 어디 안 좋으신겨? 해월은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아이를 가졌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토록 가질 수 말 없을 거라 여겼던 아이를 이제야 품게 되었다는 사실에 해월은 밤새 베개를 적셨다. 저 같은 여인에게도 이런 날이 오는군요. 그 후에는 유난히 빠르게 흘러갔다. 아이고, 배가 어찌 하루가 다르게 커지는지. 혹시 둘인 건가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랫집 아주머니가 입을 틀어막고 말했다. 어머! 세상에! 저건 둘이 아니라 셋이야, 셋. 그리고는 정말로 그의 겨울. 해월은 튼실한 새 쌍둥이를 낳았다. 웃음 가득한 방 안에 아이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영식은 아이를 안은 채 어쩔 줄 몰라 하며 웃기만 했다.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잘 됐을까요? 해월이 작게 중얼거리자 영식은 조용히 대답했다. 마님, 아니지. 우리 각시랑 만난 날부터 다 잘 될 줄 알았구먼요. 그리하여 바보라 불리던 영식이와 내쳐졌던 해월은 서로의 기적이 되어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 한다. 이야기 5. 말 안 하는 아내.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젊은 농부가 살았습니다. 그는 장가갈 나이가 되었지만 집안이 가난하여 중매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마을에 사는 한 처녀와 혼담이 오갔습니다. 처녀는 얼굴이 아주 아름다웠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태어난 이후로 단 한마디도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번거리 각시라 부르며 수근거렸지만 농부는 처녀의 착한 마음씨와 아름다운 모습에 반해 그녀와 결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말을 못하면 어떠랴? 내가 더 많이 이야기해주고 사랑해주면 되지. 부부가 된 후에도 아내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늘 온화한 미소를 띤 채 남편을 위해 정성껏 밥을 짓고 집안 살림을 꾸렸습니다. 남편은 그런 아내가 사랑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목소리가 너무나 듣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말을 하게 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고 일부러 화를 내며 다그쳐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저 미소만 지을 뿐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그는 아내를 데리고 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밭 한가운데에 서 있는 커다란 배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보, 저 배나무가 오늘 밤에 우리 집으로 걸어 들어와 잠을 잘 것이요. 만약 내 말이 틀리면 내가 당신 소원을 뭐든지 들어주겠소. 아내는 남편의 엉뚱한 말에 속으로 웃었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몰래 도끼를 들고 밭으로 가 배나무를 베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내가 잠든 방에 배나무를 세워놓았습니다. 아침에 잠에서 깬 아내는 방 안에 서 있는 배나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고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남편은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저 배나무가 노래를 부를 것이오. 만약 내 말이 틀리면 당신이 나를 평생 구박해도 좋소. 그날 밤 남편은 배나무 뒤에 숨어서 구성진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배나무에서 노랫소리가 흘러나오자 아내는 신기해서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녀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제 마지막 방법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저 배나무가 춤을 출 것이오. 만약 내 말이 틀리면 내가 이 집을 떠나겠소. 그날 밤 남편은 배나무에 자신의 옷을 입히고 끈을 매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지붕 위로 올라가 끈을 잡아당기며 배나무가 춤을 추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삐걱거리며 춤을 추는 배나무의 모습은 너무나 우스꽝스러웠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내는 더 이상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배를 잡고 웃음을 터뜨리며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서방님. 배나무가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서방님이 지붕 위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끈을 잡아당기는 모습이 너무 우스워서 못 참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은쟁반에 옥구슬이 굴러가는 것처럼 맑고 아름다웠습니다. 남편은 꿈에 그리던 아내의 목소리를 듣자 너무나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 여보, 드디어 말을 했구려. 남편이 왜 말을 하지 않았냐고 묻자 아내는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말을 하면 큰 복이 나간다는 점쟁이의 말을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방님의 지극한 사랑에 감동하여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 후 부부는 서로의 목소리를 들으며 예전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야기 즉 새끼서 발과 천냥.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하지만 정직한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가난하여 장가를 가지 못하는 것을 늘 한탄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이웃 마을 부잣집에 예쁜 딸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무작정 그 집으로 찾아가 딸을 달라고 청했습니다. 부자는 젊은이의 당돌함이 괘씸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배짱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부자는 젊은이를 시험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젊은이에게 새끼서 발새 가닥의 지프로 꼰주를 주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이 새끼서 발을 가지고 나가 1년 안에 1000냥을 벌어온다면 내 딸을 주겠네. 1000냥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평생 만져보기도 힘든 큰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는 실망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한 뒤 새끼줄을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젊은이는 길을 가다가 아이들이 차라리 채가 없어 손으로 잠자리를 잡으려 애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새끼줄을 둥글게 엮어 멋진 잠자리차에 3개를 만들어 아이들에게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기뻐하며 감사의 표시로 자신들이 먹으려던 찐 옥수수 3개를 주었습니다. 젊은이는 옥수수를 가지고 길을 가다가 이번에는 목이 말라 힘들어하는 과객을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옥수수를 모두 과객에게 건넸습니다.
옥수수를 먹고 기운을 차린 과객은 고마움의 표시로 자신이 가진 좋은 붓 세 자루를 주었습니다. 젊은이가 붓을 가지고 읍내로 들어서자 한 양반이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임금님께 올릴 상소문을 써야 하는데 아끼던 붓이 부러져 버렸다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그에게 붓 한 자루를 건넸습니다. 양반은 좋은 붓 덕분에 훌륭한 상소문을 쓸 수 있었다며 감사의 표시로 비싼 벼루 한 개를 주었습니다. 젊은이는 붓 두 자루와 벼루를 가지고 계속 길을 갔습니다. 그는 산속에서 한 학자가 바위에 시를 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학자의 붓과 벼루는 너무 낡아 좋은 글씨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젊은이는 그에게 남은 붓과 벼루를 모두 주었습니다. 학자는 크게 기뻐하며 자신이 가장 아끼는 오래된 고서 구슈 한 권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젊은이가 고서를 들고 한양으로 갔을 때 마침 중국에서 온 사신이 조선의 귀한 고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책은 바로 사신이 애타게 찾던 희귀한 책이었습니다. 사신은 책을 보고는 기뻐하며 그 값으로 1000냥이라는 거금을 젊은이에게 주었습니다. 마침내 약속한 일 연이 되던 날, 젊은이는 1000냥을 가지고 당당하게 부잣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자는 젊은이의 지혜와 성실함에 크게 감탄하며 약속대로 딸과의 혼인을 허락했습니다. 작은 새끼줄로 시작하여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지혜롭게 기회를 잡아 큰 돈을 번 젊은이는 아름다운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야기 7. 그림 속의 닭. 옛날 어느 화가가 살았는데 그의 그림 솜씨는 너무나 뛰어나서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한 부자가 화가를 찾아와 닭 그림 한 점을 주문했습니다. 내일이 내 아내의 생일인데 금방이라도 튀어나와 울 것 같은 닭을 한 마리 그려주시오. 화가는 밤을 새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는 막 알을 품고 나온 듯한 깃털에 윤기가 흐르고 눈이 초롱초롱한 암탉 한 마리를 정성껏 그렸습니다. 다음 날 부자는 그림을 보고는 매우 만족하며 큰 돈을 주고 사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부자가 화가 난 얼굴로 화가를 찾아왔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오? 당신이 그린 닭이 그림에서 빠져나와 우리 집 곡식을 다 쪼아먹고 있단 말이오. 화가는 믿을 수가 없어 부자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과연 그림 속의 닭은 온데간데 없고 그림과 똑같이 생긴 암탉 한 마리가 마당을 돌아다니며 쌀을 쪼아먹고 있었습니다. 화가는 자신의 그림에 생명이 깃들었다는 사실에 놀라면서도 부자에게 피해를 준 것이 미안했습니다. 화가는 잠시 생각하더니 붓과 먹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림 속 닭이 있던 빈자리 옆에 날렵하고 사나운 매 한 마리를 잽싸게 그려 넣었습니다. 그러자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림 속의 매가 살아 움직이며 날개를 펴더니 마당에서 곡식을 쪼아먹던 암탉을 향해 쏜살같이 날아가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암탉을 붙잡은 채 다시 그림 속으로 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림을 보니 매가 발톱으로 암탉을 꽉 붙잡고 있는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 후로 닭과 매는 다시는 그림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자는 화가의 신기에 가까운 그림 솜씨에 감탄하며 더 큰 상을 내렸고 화가의 명성은 온 나라에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이야기 8. 은혜 갚은 호랑이. 옛날 금강산 깊은 골짜기에 한 나무꾼이 살았습니다. 그는 어느 날 나무를 하러 갔다가 입을 벌린 채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는 호랑이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호랑이의 목구멍에 커다란 비녀가 걸려 있었습니다. 며칠 전 호랑이가 길 가던 아낙네를 잡아먹었는데 그때 아낙네의 머리에 꽂혀있던 비녀가 목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나무꾼은 두려웠지만 고통스러워하는 호랑이가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호랑이의 입속으로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비녀를 뽑아주었습니다. 목에 걸렸던 비녀가 빠지자 호랑이는 시원한 듯 포효 한번 하더니 고맙다는 듯이 나무꾼에게 머리를 몇 번 조아리고는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 나무꾼이 잠을 자고 있는데 밖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가보니
웬맷 돼지 한 마리가 마당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밤에도 커다란 노루 한 마리가 마당에 놓여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누가 이런 선물을 두고 가는지 궁금했지만 짐작 가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나무꾼은 잠을 자지 않고 숨어서 밖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정이 되자 바로 그 호랑이가 입에 죽은 처녀를 물고 와 마당에 내려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호랑이는 나무꾼에게 신선한 먹이를 대접한다는 생각으로 사람을 물어다 준 것이었습니다. 나무꾼은 기겁을 했습니다. 그는 호랑이의 마음은 고맙지만 사람을 해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죽은 처녀를 뒷산에 고이 묻어주고는 다음 날 호랑이가 나타날 만한 곳으로 가서 크게 소리쳤습니다. 이놈의 호랑이야. 네가 준 선물은 너무 맛이 없어서 다 버렸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 고기는 먹을 수가 없구나. 그 후로 호랑이는 다시는 사람을 물어다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호랑이는 자신이 사는 굴 근처에 있는 신비한 약초를 물어다 나무꾼의 집 앞에 놓아두기 시작했습니다. 그 약초는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명약이었습니다. 나무꾼은 그 약초 덕분에 큰 부자가 되었고 호랑이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이야기 9. 불가의 아주 먼 옛날, 세상에는 해와 달이 하나씩밖에 없어 늘 어둠에 시달리는 어둠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왕은 백성들이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세상에서 가장 힘세고 용맹한 불개를 불러 명했습니다. 불개야, 너는 빛의 나라로 가서 저 하늘의 해와 달을 훔쳐오너라. 성공하면 큰 상을 내릴 것이다. 불가에는 왕의 명령을 받고 빛의 나라로 힘차게 달려갔습니다. 먼저 하늘에 이글이글 타오르는 해를 발견한 불개는 망설임 없이 해를 향해 뛰어올라 덥석 물었습니다. 하지만 해는 너무나 뜨거워 입안이 모두 데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아싸 뜨거워. 불가에는 비명을 지르며 해를 뱉어내고 말았습니다. 해를 훔치는데 실패한 불가에는 이번에는 달을 훔치기로 했습니다. 밤이 되자 은은하게 빛나는 달이 떠올랐습니다. 불가에는 다시 한번 하늘로 뛰어올라 달을 덥석 물었습니다. 하지만 달은 너무나 차가워서 온몸이 꽁꽁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아씨, 차가워! 불가에는 비명을 지르며 달을 뱉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와 달을 모두 훔치는데 실패한 불가에는 지친 몸을 이끌고 어둠의 나라로 돌아왔습니다. 왕은 실망했지만 왕을 위해 최선을 다한 불개의 충성심을 가상히 여겨 그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해와 달을 훔쳐오지는 못했지만 이 사건 이후로 하늘에는 신기한 현상이 생겨났습니다. 불개가 해를 물었을 때 해의 일부가 가려져 어두워지는 일식리시이 생겨났고 불개가 달을 물었을 때 달의 일부가 가려져 어두워지는 월식유의 시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지금도 일식이나 월식이 일어나는 것은 어둠의 나라 불개가 왕의 명령을 잊지 않고 다시 해와 달을 훔치려다 실패하는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이야기 10. 망울소리.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선비가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그는 여러 날을 걸어 어느 외딴 주막에 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선비의 꿈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나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내일 이 주막을 떠나지 마라. 만약 길을 떠나면 큰 화를 입을 것이다. 주막집 주인이 너에게 방울을 하나 줄 것이니 그 방울이 3번 울리기 전에는 절대로 길을 떠나서는 안 된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선비는 꿈 내용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주막집 주인은 길을 떠나려는 선비에게 이 고개는 험하니 혹시 길을 잃거든 이 방울을 흔드시오라며 정말로 작은 방울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선비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그날 하루 주막에 더 머물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비가 길을 떠나려 하자 갑자기 주막집 주인이 헐레벌떡 뛰어와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선비님, 어젯밤 제 아내가 그 병으로 죽었는데 선비님께서 하룻밤 더 묵어주시며 저희의 슬픔을 달래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선비는 딱한 사정을 외면하지 못하고 하루 더 묵기로 했습니다. 셋째 날 아침,
선비가 이제 정말 길을 떠나려 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관청의 포졸들이 들이닥쳐 주막집 주인을 살인죄로 체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주막집 주인은 사람을 죽이고 금품을 빼앗는 흉악한 도적이었습니다. 그는 선비가 돈이 많아 보이는 것을 보고 그를 고갯길에서 해치려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비가 이틀이나 길을 떠나지 않고 주막에 머무르자 그의 계획이 틀어지고 다른 범죄가 발각되어 결국 붙잡히게 된 것입니다. 선비가 어째서 저를 해치려 했소? 라고 묻자 주인은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첫째 날에는 내가 직접 당신을 해치려 했소. 그런데 당신이 떠나지 않아 실패했지. 둘째 날에는 내 아내가 당신의 밥에 독을 타려 했소.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그 병으로 죽어버려 또 실패했지. 오늘은 내가 직접 당신을 쫓아가려 했는데 이렇게 붙잡히고 말았소. 이 모든 것이 당신 허리춤에 달린 저 방울소리 때문이오. 저 방울소리가 울릴 때마다 내 계획이 실패했단 말이오. 그제야 선비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방울이 3번 울린다는 것은 바로 3번의 죽을 고비를 넘긴다는 뜻이었던 것입니다. 선비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은혜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고 그 후 한양으로 가 과거에 장원 급제하여 훌륭한 관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야기 시발 호랑이 잡은 콩갈. 깊은 산속 외딴집에 할머니 한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할머니는 팥죽을 쑤어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굶주린 호랑이가 나타나 할머니를 잡아먹으려 했습니다. 할머니는 꾀를 내어 말했습니다. 호랑이야, 내가 지금 팥죽을 쑤고 있으니 이 팥죽만 먹고 나를 잡아먹으려무나. 호랑이는 뜨거운 팥죽을 식혀 먹으려고 잠시 기다렸습니다. 그 틈을 타 할머니는 부엌에 있던 여러 물건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얘들아, 나 좀 살려다오. 호랑이가 나를 잡아먹으려 한다. 부엌에 있던 콩알, 밤송이, 자라, 송곳, 멍석, 지게가 모두 할머니를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리를 잡고 호랑이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콩알은 아궁이 속 잿더미에 숨었고 밤송이는 부엌 바닥에, 송곳은 물독 속에, 자라는 부엌문 뒤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멍석은 마당에 펼쳐져 있었고 지게는 마당 한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팥죽을 다 먹은 호랑이가 할머니를 찾아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두운 부엌에서 불을 피우기 위해 아궁이 속을 뒤지던 호랑이는 잿더미 속에 숨어있던 뜨거운 콩알에 눈을 맞았습니다. 아싸, 뜨거워! 호랑이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치다가 바닥에 있던 밤송이를 밟았습니다. 아야! 호랑이는 발바닥의 가시를 빼기 위해 물독에 발을 담갔다가 물독 속에 숨어있던 송곳의 엉덩이를 찔렸습니다. 너무 아파 허둥지둥 부엌 문을 나서려던 호랑이는 문 뒤에 엎드려 있던 자라의 등껍질에 미끄러져 마당으로 나뒹굴었습니다. 호랑이가 마당에 펼쳐진 멍석 위로 떨어지자 멍석이 저절로 호랑이를 둘둘 말아버렸습니다. 그 순간 한 구석에 서 있던 지게가 달려와 멍석에 말린 호랑이를 짊어지고는 깊은 강물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이렇게 하여 할머니는 작고 힘없는 물건들의 도움으로 무서운 호랑이를 물리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작은 힘이라도 힘을 합치면 큰 힘을 이길 수 있다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실버 황금사과. 옛날에 한 왕이 있었는데 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원 한가운데에는 1년에 단 한 번 황금 사과 한 개가 열리는 신비한 사과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째 사과가 익어갈 때쯤이면 밤사이에 감쪽같이 사라져버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왕은 도둑을 잡기 위해 파수꾼을 세웠지만 파수꾼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져 도둑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왕에게는 3명의 왕자가 있었습니다. 왕은 황금 사과를 훔쳐가는 도둑을 잡아오는 왕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첫째 왕자와 둘째 왕자는 자신만만하게 나섰지만 그들 역시 한밤중이 되자 이상한 노랫소리에 홀려 깊은 잠에 빠져 사과를 도둑맞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씨 착하고 용감한 막내 왕자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잠을 이기기 위해 자신의 허벅지를 칼로 찌르며 밤새도록 나무를 지켰습니다. 자정이 되자 하늘에서 눈부신 황금빛 깃털을 가진 새 한 마리가 날아와 사과를 쪼아 먹으려 했습니다. 막내 왕자는 재빨리 활을 쏘았고 화살은 새의 날개에 스쳐 황금 깃털 하나를 떨어뜨렸습니다. 새는 사과를 물고 하늘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막내 왕자는 황금 깃털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왕은 깃털을 보고는 그 새를 찾아오라고 명했습니다. 막내 왕자는 황금새를 찾아 머나먼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는 길에서 만난 말하는 여우의 도움으로 황금새가 있는 이웃 나라성에 도착했습니다. 여우는 왕자에게 경고했습니다. 황금새를 낡은 나무 세 장에 담아 나와야 한다. 절대 황금 세 장에 담으면 안 된다. 하지만 왕자는 화려한 황금 세 장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고 경보가 울려 병사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성의왕은 왕자를 용서해주는 조건으로 세상에서 가장 빠른 황금 갈기를 가진 말을 구해오라고 했습니다. 왕자는 다시 여우의 도움으로 황금말이 있는 다른 성에 도착했습니다. 여우는 또다시 경고했습니다. 말을 낡은 가죽 안장에 태워 나와야 한다. 절대 황금 안장을 얹으면 안 된다. 하지만 왕자는 또다시 유혹을 이기지 못했고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 성의 왕은 용서의 조건으로 바다 건너편 성에 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주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여러 번의 실패를 통해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은 왕자는 이번에야말로 여우의 충고를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여우의 지혜 덕분에 마침내 공주를 구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왕자는 지혜를 발휘하여 황금말과 황금새도 차례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공주와 함께 자신의 왕국으로 돌아왔고 아버지 왕은 그의 용기와 지혜에 감탄하며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막내 왕자는 아름다운 공주와 결혼하여 오래오래 나라를 평화롭게 다스렸다고 합니다. 이야기 14. 나무꾼과 사슴. 옛날 금강산 깊은 골짜기에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마음씨 착한 나무꾼이 살았습니다. 그는 나이가 차도록 장가를 가지 못하는 것이 늘 걱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은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사냥꾼에게 쫓기는 사슴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불쌍한 사슴을 나무더미 뒤에 숨겨주고 사냥꾼에게는 반대 방향을 가리켜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었습니다. 목숨을 구한 사슴은 사실 평범한 사슴이 아니라 산신령이 변신한 것이었습니다. 사슴은 나무꾼의 착한 마음씨에 감동하여 그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나무꾼님, 오늘 밤 보름달이 뜨면 산꼭대기 연못으로 가보십시오. 하늘나라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할 것입니다. 그때 선녀들이 벗어놓은 날가옷 중 하나를 감추십시오. 날개옷이 없으면 선녀는 하늘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니 그녀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아이를 셋 낳기 전까지는 절대 날개옷을 보여주어서는 안 됩니다. 나무꾼은 사슴이 알려준 대로 연못으로 가 날개옷을 잃고 슬피 우는 선녀를 만나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들, 딸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선녀는 늘 하늘나라를 그리워했습니다. 아이 둘을 낳은 어느 날, 선녀는 남편에게 날개옷을 한 번만이라도 보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마음이 약해진 나무꾼은 아이도 둘이나 있는데 설마 하는 생각에 결국 날개옷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날개옷을 입은 선녀는 자신도 모르게 몸이 떠올랐고 두 아이를 양팔에 안은 채 하늘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홀로 남겨진 나무꾼은 매일같이 하늘을 보며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사슴이 다시 나타나 나무꾼을 도울 마지막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보름날 밤, 연못으로 가면 하늘에서 두레박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 두레박을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십시오. 나무꾼은 사슴의 말대로 두레박을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 꿈에 그리던 아내와 아이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땅에 홀로 남겨진 늙은 어머니가 걱정되어 잠시 다녀오게 해달라고 아내에게 부탁했습니다. 선녀는 하늘나라에 천마 티 한 마를 내주며 경고했습니다. 절대 말에서 내리시면 안 됩니다.
땅에 발이 닿는 순간 다시는 하늘로 돌아올 수 없게 됩니다. 나무꾼은 천마를 타고 내려와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뜨끈한 호박죽을 끓여 주었는데 나무꾼이 말 위에서 그 죽을 먹으려다 실수로 말등에 쏟고 말았습니다. 뜨거움에 놀란 천마가 펄쩍 뛰는 바람에 나무꾼은 땅으로 떨어졌고 그 순간 천마는 홀로 하늘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다시는 하늘로 돌아갈 수 없게 된 나무꾼은 매일 아내와 아이들을 그리워하다가 죽어서 수탈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수탈기 지붕 위에 올라가 꽃기온 하고 우는 것은 하늘나라 가족들을 애타게 부르는 나무꾼의 슬픈 울음소리라고 전해집니다. 하루가 끝나고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오늘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편안한 밤을 보내며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